알쏭달쏭한 실전 투자.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여유 인사이트! 인사이트. 오늘 주제는 혜민 씨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 대단한데 맞습니다. 아이템도 찾아오고 이 사람 참 괜찮단 말이야. 네, 오늘 주제 이템입니다. 오, 좋다. 빨리 말해봐요. 이 최근에 투자를 좀 잘 하시는 이 선배님이 뭐 지주회사를 알려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는데 뉴스로 봤을 때 사실 막 그렇게 투자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저평가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첫째, 사고 싶지 않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중복 상장 이슈가 있다. 셋째, 대주주가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상속세만 많이 내게 된다. 넷째, 대세 상승의 마지막이다. 아,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참 이 사람들 옛날 사람이네. 지주회사의 변신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오, 김프로 오늘 뭔가 좀 할 말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요. 또 저평가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지주회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제가 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2022년 6월에 한 기사를 보니까 네. 2022년 연초부터 6월 15일까지 코스피가 17.81% 떨어질 때 대형 지주사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하락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 또 주식회사 LS 지주회사는 무려 12%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아니, 지주회사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죠.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주회사들이 특히 이제 대형 지주회사들이 네.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을 했죠. 물론 뭐 오른 건 아니지만 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주회사가 괜찮은데 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예. 요거를 조금 달리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그 지주회사들이 지주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저평가, 즉 디스카운트 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이 순자산 가치 대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 할인율이 있어요. 이 할인율이 어마어마하게 좀 높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놀라지 마세요. 네. 순자산 가치 대비 한 60% 와. 이런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좀 속상하죠.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 이전인 대략 한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그 할인율이 한 40%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60%까지 하락되다 보니까 뭐랄까 대세 상승기에서 완전히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소외됐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60%를 할인받던 이 지주회사들이 이번 기회에 네.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투자하라고 추천할 만하네요. 일단 먼저 지주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자 이겁니다.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주회사란 뭡니까? 나보고? 다 준비해놓고 뭐 또 모르는 척 빼기는. 가끔 좀 튕겨줘야지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게 정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항상 뭐 할 때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여러 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그냥 그거 지배하는 게 목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주회사도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순수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회사라고 하는데 그 자회사의 지분 관리 지배만을 순수하게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순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이 회사 수익은 뭐냐 그러면 그 자회사 배당 받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표권 수익 임대 수익 이런 게 주 수입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회사 관리에만 집중하는
회사들인데 대표적인 걸로 보면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그리고 뭐 롯데지주나 하림지주 같은 거가 여기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요 순수 지주 회사가 하는 일 외에도 뭐 계열사, 뭐 IT 사업 같은 비즈니스 같은 것들 사업을 좀 추가로 해서 더 하는 회사를 사업 지주 회사라고 구분을 해요. 그런 회사로 대표적인 게 뭐 주 SK나 뭐 주 SK E&S 같은 회사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지주 회사를 왜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일까요? 아, 지주회사를 만드는 이유. 네. 사실 뭐 이거는 회사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르니까 뭐 이걸 일반적으로 딱 하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크게 공통적으로 한 2개 정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전략적인 매니지먼트 기능하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기능을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뭐 핸드폰이든 PC든 쓸 때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접하는 구글 아시죠? 네. 그런데 이상한 게 구글 주식을 사려고 딱 미국 나스닥에 들어가서 보면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요? 네, 없고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알파벳이 누구냐? 네. 구글의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구글아, 너는 사업만 해라. 전략이라든지 뭐 컨트롤하는 그런 그 본부로서의 역할은 네. 알파벳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까 김프로가 얘기했던 그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경우도 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각 회사 간의 또는 사업 간의 그 실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같은 회사에서 한 부서에서는 볼펜을 만들고요. 네. 한 부서에서는 지우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우개가 더 잘 팔리는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하게 얼만큼 잘 팔렸는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럴 때는 네. 볼펜 만드는 회사 따로, 지우개 만드는 회사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측정을 해보면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실적이. 예를 들어드리죠.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GE, General Electric 네네네. 알고 계시죠? 이 회사도 알고 보면 뭐 가전을 하는 회사, 금융을 하는 회사, 헬스케어 하는 회사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에서는 금융이 잘하는지, 전자가 잘하는지, 헬스케어가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투자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이 2가지 역할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네네. 좀 드려보면 뭐냐면 세 번째 기능들이 하나가 있는 게 그건 내가 몰랐네. 뭔지 모르지만. 뭐예요? 상속하고 증여랑 관련된 거예요. 기업 승계랑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이제 일반 기업체들 다 물려주긴 좀 복잡하지만 이거를 지주회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후계자들한테 승계를 해주면 좀 더 편리하게 승계를 해줄 수가 있어서 이제 상속 증여와 관련돼서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높은 분들의 뜻이구만. 이런 이유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지주회사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주 예전부터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지주회사라는 단어들이 막 많이 들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있었던 일은 못 봤는데 제가 사회에 진출할 무렵에 이 말이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순환출자 구조로 네네네.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주회사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활성화될 수는 없었는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하나의 기업의 부실의 여파가 이 순환출자 구조로 됐으니까 다른 기업에도 순차적으로 다 퍼지면서 연쇄부도로 초래하는 단점 같은 게 여실히 드러나는 네.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이제 지주회사 제도 같은 게 도입이 논의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딱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게 아마 네. 그 소버린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외국의 헤지펀드가 바로 그 SK그룹을 공격했던 그 사건이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환출자 구조의 문제점이 이거고 맹점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순환출자 구조를 뭐 깨고라고 표현할게요. 깨고 지주회사 구조로 바꿔야 이제 좀 경영권도
안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런 네. 헤지펀드들의 공격에서도 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명분이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공정거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순수 지주회사, 그러니까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그 역할만 하는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이 그때부터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2000년부터 아주 우후죽순으로 지주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LG, SK, 두산, CJ 뭐 이런 그 뭐 기업 집단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변화를 했고요. 네. 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지주회사로 바뀐 곳은 이제 LG입니다. 예. 아, 그럼 대부분의 대기업들, 재벌들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전환을 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참 열심히 사시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호기심 천국. 안 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딱 질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할게. 네. 자, 지주회사 전환의 중요한 숫자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20%입니다. 20%네. 20%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이제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이제 자회사 지분을 20%만 보유한 지주회사가 많겠네. 그렇죠. 오. 굳이 뭐 너무 많이 보유할 필요는 네네네. 없죠. 이제 다만 비상장 회사면 40%를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가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딱 골라서 요거를 인적 분할을 합니다. 네. 인적 분할을 하면은 이제 지주회사가 될 회사도 20% 이상 보유하고 사업을 할 회사도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 인적 분할이라는 게 이제 분할을 했을 때 뭐 지주회사랑 사업회사를 다 똑같이 지분을 가지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주주가 사업회사 지분을 내놓고, 그러니까 즉 팔고 그 대신 지주회사 지분을 삽니다. 그럼 사업회사 지분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지주회사 지분은 커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주회사만 가져갈래.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주회사는 어떤 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사업회사를 사야 그렇죠. 되겠죠. 사업회사. 그래서 지주회사는 사업회사 지분을 뭐 공개 매수 등을 통해서 쫙 확보를 하죠. 그럼 대주주는 지주회사 주식만 가져가고 가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주식을 가져가는. 김프로가 똑똑해요. 네. 정답. 내가 이해력이 조금 하나를 들으면 8개 다. 그래서 딱 3개로 구분을 해보면 인적 분할, 공개 매수,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체제 완성. 이렇게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짜 되게 진짜 책에서 깔끔하다. 그 진화 과정을 딱 보여주네, 전환 과정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프로 질문러. 프로 질문럽니다. 딱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성실한 나라의 송하마.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지주회사 제도가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지주회사 제도는 우리나라랑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금방 이제 조프로가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조금 설명을 네네. 한번 땡큐. 해볼게. 이제 대표적인 지주회사, 미국 지주회사 예를 들면 아까 그 조프로도 이야기했는데 G랑 구글 같은 것들이 이야기 되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가전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알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G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면 다 가전회사?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 되게 많은데, 거기는 우리가 그 G캐피탈 같은 게 금융회사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각각 독립적인 자회사들을 네네.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지주회사가 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구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글이라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살 수는 없다고 아까 조프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위에 있는 게 알파벳 같은 지주회사가 네. 구글, 구글 캐피탈, 구글 벤처스 같은 자회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맞네. 구조라고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한국 지주회사랑 네. 미국의 지주회사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조프로가 기억해야 될 숫자 하나 있다고. 20. 20%. 그렇죠. 20%. 한국은 자회사 지분을 지주회사가 20%만 소유, 그렇죠. 비상장의 경우가 40% 최소한. 네. 소유하면 되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그러면요? 미국은 100% 지분을 다 소유를 오. 해야 돼요. 완전히 내 거로 완전히 만들어야죠. 내 거. 그래서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회사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가 없는 거죠. 비상장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주인이 한 명이니까. 지주회사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 이게 완전한 어떻게 보면 자회사 형태가 완전한 되는 거죠. 자회사. 김프로 수고 많이 했네. 야, 조금은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는데 다 이해 갔을는지 모르겠네. 아, 이제 퇴근해도 되는 거죠?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코너가 남아 있습니다. 젊은 게 좋긴 좋아져. 지성실한 나라의 송하마, 대단한 체력. 아 그래도 우리 송하마 단독 코너인데 이거 살려줘야 돼. 나 깜빡했어. 자 가봅시다. 네. 송하마의 만나달라.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주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여쭤보려고 찾아왔는데요.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금융지주 회사는 그 일반 제조업을 이제 자회사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네. 금산분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일반 지주사도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이제 지주사로 인정을 못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 대주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 오너 그룹, 대기업 그룹 같은 경우는 네. 오너분들이 이제 일반 지주사 이제 대주주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을 보면은 1대 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이거나 대부분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처럼 이렇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각자 금융회사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성그룹을 뭐 예시로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1대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지주사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는 전자지분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금융지주사 전환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들은 보통 은행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은행의 비중이 높을 때 좋은 거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은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익여도가 상당히 좋겠죠. 네. 은행의 이익여도 높으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은 어쨌든 방대한 그 오프라인 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증권 자회사라던가 뭐 보험사라던가 뭐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회사들 혹은 자산운용사까지 일종의 이제 판매 채널로서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반대로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익이 굉장히 은행에 쏠려 있다 보면은 은행이란 거는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아무래도 크레딧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전체 그룹의 이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네. 많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금융지주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은행계 금융지주사가 있고 네. 메리츠처럼 이런 보험 기반의 금융지주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사례고요. 일단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은 정부 규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정부가 은행을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이 상장되어 있는 금융지주사 주가를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은행계 금융지주사는 아무래도 주주환원 즉 이제 배당에 대해서 정부 규제를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소각 이런 것들을 했었고 실제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좋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업권별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 굉장히 이제 경기가 지금은 좀 긴축 구간에서의 금리 인상인 거고 네. 경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의 안정적인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들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은행의 수익 기여도가 높은 금융그룹이 있고 낮은 네. 금융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높은 금융그룹이 좀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어쨌든 간에 또 안 좋은 금융업들도 있거든요. 뭐 네네. 예를 들면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는 채권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수익이 좀 은행 비중이 좀 적다. 다시 말하면 수익이 좀 다각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은행은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탄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좀 다각화되어 있는 이 은행의 이익 비중이 적은 금융그룹을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네. 우리나라 1위 금융그룹 뭐 KB금융이라던가 신한그룹 같은 경우는 은행의 이익 기여도가 지금 굉장히 절반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 낮아져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은행의 이익 기여도가 90%가 넘어가죠. 네. 하나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증권이나 이런 증권업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거고 다른 금융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이 이익을 좀 더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네.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게 실제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을 이제 빅블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산업 간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이 향후 금융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카카오페이라든가 토스라든가 경계는 상당히 많이 허물어졌고 우리가 그쵸. 이런 거를 임베디드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출연해서 생활형 서비스와 금융을 합쳐진 서비스를 낸 회사들이 이미 출연한 지가 벌써 5년이 다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오히려 이제 빅테크 기업들,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했을 때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익을 줬던 부분들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네네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전통 금융회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책이 나온 거는 이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서 기존의 전통 금융회사들도 이 금융법상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금융 쪽에 이런 서비스들을 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게 소비자 결국에는 고객의 편의성 그리고 이제 고객의 효용이 증가하는 이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발전하는 방향, 네. 예,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수고 많이 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인터뷰 와. 내용도 너무 좋아. 진짜. 아이고. 질문이 좋으니까. 이제 알아서 착착 하는 거니까 이거 언제나 준비한 거예요, 이거를? 다 했었죠. 시간을 쪼개서. 이제 겸손함까지 이제 프로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유, 저는 아마로 남겠습니다. 이제 슬슬 퇴근해도 될 것 같은데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또 질문 있나요? 제가 질문,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가야 되는데, 나는 진짜 가야 되는데. 마지막.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 에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지주회사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음.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지금 순자산 가치보다 싸다는 것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주회사가 저평가된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즉 만년 저평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쌌었다 이거죠. 네. 음. 이제 지주사를 평가할 때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이제 NAV,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네. 이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한 50%, 60% 싸게 거래되는 것들이 허다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오 이렇게 싸가 아니라 원래 쭉 그렇다? 저렴했었다. 네, 이렇게도 보는 뷰가 필요합니다. 네. 아까 제가 미국에서는 네. 지주회사가 있으면 자회사는 상장을 안 하고 지주회사만 상장한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하고 자회사가 모두 상장돼 있는 오.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중복 상장되면 이게 서로 상장됐던 게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20% 정도 이상 정도만 되면 이제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복 상장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주회사에서 자꾸 거론되는 게 이제 그 순자산 가치,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NAV, NAV. Net Asset Value인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순자산을 어떻게 구하냐? 사실 순수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순수 지주회사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뭐예요? 그 자회사 주식 가치죠. 자회사, 네. 네. 여기에서 사실 뭐 얼마 없긴 하지만 그 빌린 돈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채. 그쵸. 예. 요것만 빼면 그게 바로 순수 지주회사의 순자산 가치 NA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하는 게 지주회사는 되게 편해요. 아주 간단해요. 네. 문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수 지주회사가 됐거나 이제 사업 지주회사가 됐건 간에 어떤 우리가 중요한 수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랜드 사용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오. 예를 들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상호를 모든 자회사들이 다 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그 쓰는 거에 대한 대가들을 지불하는데 그게 이제 브랜드 사용 수수료인데 그것도 수익이 꽤 쏠쏠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자산가치 산정에는 또 포함시켜야 되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한 또 미래 수익이니까 할인율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지주사 목표 가치를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또 이 할인율까지 적용하면 또 상당히 또 낮게 평가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에 투자할 때 검토해야 될 것 첫 번째, 바로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나를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지주회사로 어떤 돈이 들어오겠어요? 자회사들에서 배당금을 쭉 주겠죠. 그쵸. 그럼 그걸 받아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즉 지주회사 주주한테 배당을 얼만큼 해주느냐.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이거든요. 네. 즉 지주회사에서 배당금을 100억 원을 받아서 그 수익 중에서 지주회사 주주한테 뭐 60억을 주는지 40억을 주는지 20억을 주는지 요 배당 성향을 검토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가치, 자회사 가치를 NAV라고 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네. 요거 대비 몇 % 할인율이 적용되느냐. 그런데 그 할인율이 점점 뭐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요런 추이 요거까지 이제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지주회사에서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 요새는 뭐 주주 친화적 정책 뭐 이렇게 표현하겠는데요. 네. 주주를 많이 위하는 지주회사들이 있고요. 뭐 주주를 좀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특히 소액 네. 주주들을 그냥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주주 친화적 정책을 얼만큼 쓰고 있는지 요런 세 가지 정도를 판단하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당 성향, 좋습니다. 할인율, 주주 친화 정책.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하네. 깔끔. 네. 어때요, 송아만? 오늘 궁금증 완전 해결? 오늘 퍼펙트! 아, 야, 퍼펙트 이제 딴 나왔습니다. 이야기라고 지금 가자. 퇴근. 이제 끝났잖아. 이제 다 했잖아. 아, 끝. 잠깐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구독!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알림은 필수!